안녕하십니까. 저출산 정책 인구 절벽 시대의 대책 방안을 발표할 3조 박민진입니다. 저희 팀 구성원으로는 김희연하고 나혜지하고 현재 발표자인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출산 현황. 둘째, 저출산의 원인 및 문제점. 셋째, 저출산 해결 방안 사례. 넷째, 저출산 대응 방안. 마지막으로 저출산 차후 개선 방안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출산 현황을 조사한 바 2019년 6월 UN 경제사회국이 공표한 세계 인구 전망 2019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부터 자연 감소, 즉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도는 현상이 발생하며 2025년부터 내외국인을 포함한 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100년에는 무려 295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통계청에서 2016년 12월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7년 중위 추계 출산율은 1.2억 명이며 저희 추계 출산율은 1.14명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2017년 출산율은 1.05명을 기록하였으며 중위도 아닌 저희 가정 출산율의 최저치 및 예상연도가 추계 발표 1년 만에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인구 추계 기준 2055년에나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던 출생아 수 32만 2천 명은 무려 37년이나 앞당겨진 2018년에 32만 6,822명으로 거의 근접하였습니다. 이처럼 현 대한민국의 개인별 출산 현황은 현저히 낮은 상태인 것과 출산 현황에 대해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출산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입니다. 이것은 현재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퇴색되고 서구적인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 생활에서는 주거 환경, 자녀 양육 부담 등 가족을 구성하는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둘째, 여성 지위의 향상입니다. 꾸준한 여성 지위의 개선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참여도가 높아지며 그 과정에서 육아를 하기보다 자신의 커리어와 금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여성들이 많아짐에 따라 출산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양육비 및 사교육비의 증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민 60.2%가 저출산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뽑고 있는 문제로 맞벌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육아 도우미를 활용하는 가정이 늘어 매월 나가는 보육비, 아이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출산 인프라 부족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인해 출산 휴가 등과 같은 제도가 생겼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여성이 출산을 꺼려하는 사회의 시선과 그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이유 등으로 저출산의 원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출산의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 먼저 경제 성장의 둔화입니다. 경제 성장의 둔화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노동 인구의 노령화로 노동 생산성이 낮아져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 증가입니다. 노후 생계와 건강 유지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여 노인 부양에 대한 젊은 세대와 국가 재정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부양자 피부양자의 비율이 7대 1 정도였던 것이 2030년에는 3대 1, 2060년에는 무려 1대1이 될 정도로 노년 부양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 문제 발생입니다.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다 보니 세대 간 갈등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타국가의 저출산 해결 사례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는 저출산 문제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한 나라로 꼽히는 스웨덴인데요. 스웨덴의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에 스웨덴은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일단 다른 시각으로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았는데 그 첫 번째로는 저출산 현상을 누적된 현상의 결과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됐다면서 부각된 현상이 아니라 여러 인과관계가 누적되어 얽히고 설킨 현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일자리 부족, 소득 양극화 및 저하, 늦은 결혼 혹은 미용, 집값과 출산 후 과도한 육아 비용, 저출산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스웨덴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일부터 시작하였으며 전체 일자리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산과 육아를 복지가 아닌 사회 문제로 바라보았습니다. 2000년대 이후 스웨덴의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 비율은 남성과 비슷하게 높은데요. 이 수치는 국제 표준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이며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남성과 비교했을 때 사회 진출 비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2017년에 한국 여성의 57%가 직장 생활을 하였으며 남성은 전체 76%가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은 여성의 75%, 남성의 78%가 각각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의 감소로 삶의 질 하락을 방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은 1974년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안정과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데 있었습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여전히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소득의 감소로 인해 부모, 특히 엄마의 희생과 삶의 질 저하인데요. 이로 인해 스웨덴은 1955년 3개월이었던 출산 휴가를 1962년에 6개월로 확대하였으며 이후 1974년에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적용하였습니다. 휴직 기간도 점차 7개월에서 15개월까지 늘어났으며 육아휴직 수당도 급여의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녀 육아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은 아동을 미래 노동력이자 미래 납세자로 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복지를 과감하게 확대하였습니다. 보육 서비스 등과 같이 자녀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며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한해서는 의료비, 치과 치료, 대학 학비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스웨덴에서는 소득세를 좀 비교적 많이 지불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국가로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차 세계대전 중 공무원의 가족 대상으로 가족 수입 보조를 실시하여 민간 부분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족 수당을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보편적인 권리로 인식되면서 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농업 종사자, 자영업자들에게도 이러한 수혜를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1938년 가족법이 가결되면서 자녀 양육비를 보조해주는 가족수당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1984년 모성휴가제를 부모휴가제로 바꿔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유럽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의 국가들을 살펴보자면 대표적으로 일본과 러시아를 들 수 있는데요. 우선 일본은 1989년 엔젤 플랜이라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여 아동수당 신설 등과 같이 출산율 저하를 막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인구 감소를 국가적 위로 규정하여 금전적인 지급 금액을 확대하였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출산수당, 주택용자, 생활비 보조 등으로 확대하여 요인 시책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는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왜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결 대응 방안으로는 첫째, 출산 양육 지원 정책 및 제도 마련입니다. 출산 양육 보조금 지급 제도와 육아 휴직 제도 등을 확대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공교육의 확대입니다. 현재 소중고, 심지어 유치원생까지 우리나라는 사교육의 집착이 매우 강합니다.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양성평등 문화의 확립입니다. 직장에서는 여성이 임신하게 된다면 육아휴직을 하기 때문에 출산과 양육 이전에 눈치를 보며 다니는 시각적으로 불편을 받습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암묵적인 불편을 받기에 여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법안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을 시를 예상해 차후 대응 방안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득세 납부 금액 증가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에 수당 및 각종 지급하는 금액을 인상시킨다 해도
자녀를 양육하는 교육비 부분에서 부담감이 클 것이며 이와 같은 해결 방안을 현재 스웨덴에서는 자녀의 학비 및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연마다 납부하는 소득세는 급여의 30% 이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에 이러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또한 소득세를 비중을 올리면 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채용 증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나이 요건에 충족하게 된다면 주어지며 기본연금의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선 장애,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야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받는 금액이 부족해 장애인과 고령자는 업무를 하고 싶어도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채용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로 인해 아마 차후에는 젊은 세대층이 납부하는 세금으로는 충당되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젊은 세대층의 세금 납부 증가액이 커지면서 동시에 부담감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고용주가 장애인과 고령자를 고용할 시 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면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장애인과 고령자 또한 세금을 납부하기에 젊은 세대층이 부담감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 및 보육 환경 개선입니다. 보육료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으나 획일적 서비스 제공으로 맞벌이 가족 등의 이혼상 불이익, 길어진 대기시간, 시설 보육 의존성 증가, 보육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저하 등 비효율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아동수당의 추가 소득 공제 혜택에 더불어 유치원부터 대학 교육까지 무상 교육입니다. 프랑스 역시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철학하에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교도 최저 수준인 학비로 거의 무상 교육 수준인 반면 대한민국은 0세부터 2세까지 미취학 자녀 대상으로만 무상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은 지속 가능한 국가를 위해 막대한 재정 및 정책 지원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성의 직업 생활과 육아 생활의 조화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국가들을 보면 직장 여성의 증가 및 사회 관습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시선이기에 출산 여성의 직업 유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이 강합니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직장 생활을 중단한 여성들의 재취업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서식을 보급하여 자동 육아 휴직 제외가 가능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의 임신 출산 정보 연계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산 휴가 사용에 대한 자동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제정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관련 국가 사업이나 정책이 다양한데 그 개수가 많고 그것이 공통 사업 및 유사 사업만 많을 뿐 지역에 따른 맞춤형 정책 설계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출산 관련 지역 정보 제공 플랫폼 설치나 정책의 조직 및 기능 통합 등 경과적으로 정부와 그 산하의 지자체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해결 방안을 적용한다면 현재 저출산율은 1인 기준 0.9%인데 현재 기준치보다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